안녕하세요. 민사집행의 큰 틀부터 볼게요. 민사집행은 금전채권 집행과 비금전채권 집행으로 나뉩니다. 금전채권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먼저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그 다음 본압류를 통해 환가와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2560 판결은 가압류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해도 매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금전채권 집행은 제274조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전 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의 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더라도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2213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했다면 상속 재산만이 그 책임 재산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4-1 4838내로 확인됩니다. 또 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임시로 변동시키는 조치인데요. 예를 들어 직무정지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강제집행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죠. 집행권원에는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그리고 공정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면 이미 집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3 2140 판결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상속이나 채권 양도로 바뀐 경우에는 새 당사자에게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이의에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제 금전채권 집행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류 명령부터 볼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압류 명령은 제세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세 채무자가 송달되기 전에 선의로 변제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3-6 2418 판례입니다. 다음은 추심명령입니다. 제248조에 규정돼 있죠.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세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리적 수령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채권자가 받은 돈은 채무자가 직접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제 전부명령입니다.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6 6654 판결인데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면 그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채권은 되살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말로 정리해 볼게요. 전부명령은 채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리로 받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추심명령은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그 위험을 집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이 소멸하지만 추심명령은 단순히 채무자가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만 납니다. 이제 전부명령의 소급효와 그 한계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세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66654 판례에서 명확히 말했듯이 이미 채권이 소멸하거나 공탁 또는 상계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유효하게 사라진 채권은 되살릴 수 없어요. 또 대법원 2003-62418 판례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구별했습니다. 송달 전에 제세 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유효하지만 송달 전이라도 악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달 후에 변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고 제세 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송달 전 선의 변제는 유효하고 송달 전 악의 변제는 무효입니다. 송달 후 확정 전이라도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소급효는 배제됩니다. 확정 후에는 송달 시로 소급되지만 그 범위는 존재하는 채권에 한정됩니다. 이제 구제 절차 체계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즉시항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0조에 따라 전부명령이나 추신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이의 신청입니다.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 자체를 다투는 구제 절차입니다. 넷째, 추신명령 이의 신청입니다. 제449조에 따라 제세채무자나 채무자가 명령의 부당함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면 채권자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로 이해해 봅시다. 채권자 O가 채무자 B의 제세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C가 전부명령 확정 전에 공탁을 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전부명령은 실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가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C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확정 후라면 청구이의에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66654 판결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